2004년 10월 17일 일요일 새벽, 경상북도 청화군 성감리에는 밤새 가늘게 내리던 비가 그친 뒤였다. 마을을 둘러싼 백화산 자락에는 축축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기와지붕 끝에서는 빗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었다. 길가의 집들은 모두 문을 닫고 있었고, 오래된 돌담 사이로는 사람의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성감리는 수백 년 전부터 박씨 집성촌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마을 안쪽에는 종가와 오래된 고택들이 남아 있었고,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박씨 문중의 사당인 백암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백암제는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문중의 제사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만 문을 열었고, 그 외에는 두꺼운 나무 문에 자물쇠를 채워놓았다. 그날 아침 6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사당 관리인 오만수가 언덕길을 올라왔다. 69살의 오만수는 박씨 집안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난 12년 동안 백암제를 관리해왔다. 해마다 가을 제사가 가까워지면 그는 누구보다 먼저 사당에 나와 마당을 쓸고 제기를 닦고 낡은 병풍과 위패의 먼지를 털었다. 그날도 그의 손에는 대나무 빗자루와 낡은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오만수는 사당 앞 돌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무언가 이상했다. 사당 문은 닫혀 있었고 자물쇠도 채워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문 아래쪽 나무 바닥에 검은 재가 조금 흩어져 있었다. 오만수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숯가루 같은 것이었다. 누가 여기서 불이라도 피웠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처마 아래에도 마당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오만수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쇠가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가 안개 속으로 번졌다. 문을 밀자 오래된 경첩이 낮게 울었다. 사당 안은 어두웠다. 전날 갈아놓은 향의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정면에는 박씨 문중 선조들의 위패가 층층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로 제사상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오만수는 문 옆에 세워둔 장대를 더듬어 천장 전등의 줄을 당겼다. 희미한 백열등이 몇 번 깜빡인 뒤 켜졌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다. 사당 중앙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검은색 제례복을 입은 남자는 위패를 향해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 있었다. 두 손은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고 머리는 깊이 숙여져 있었다. 처음 몇 초 동안 오만수는 누군가 새벽부터 들어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요? 대답은 없었다. 거기 누구냐고 물었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만수는 불길한 기분을 느끼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의 두 무릎 아래에는 부러진 나무 조각들이 깔려 있었다. 오래된 위패를 깨뜨린 것처럼 보였다. 손가락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휘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검붉은 멍이 퍼져 있었다. 목에는 붉은 재래용 끈이 여러 번 감겨 있었다. 오만수는 남자의 옆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다. 피부는 잿빛으로 굳어 있었고 반쯤 벌어진 입술 사이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억지로 밀어 넣어져 있었다. 턱 아래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가느다란 선처럼 남아 있었다. 남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오만수의 비명은 닫힌 사당 안에서 한 차례 크게 울린 뒤 열린 문을 통해 성감리 전체로 퍼져나갔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백암제 주변은 청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가득 찼다. 노란 통제선이 돌계단 아래부터 설치됐고 잠에서 깬 주민들이 우산과 외투를 걸친 채 멀찍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죽은 남자의 신원을 추측했다. 그러나 경찰이 얼굴을 확인한 순간 현장에 있던 몇몇 문중 어른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죽은 사람은
박태성이었다. 56살의 박태성은 청화군청 도시개발과 부과장이었다. 백화신도시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으며 박씨 문중에서는 장손 계열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는 군청 안에서도 영향력이 컸다. 지역 건설업자들과 가까웠고 도청 고위 공무원들과도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매년 문중 행사에는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고 낡은 배감제의 지붕을 새로 올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댔다. 그런 남자가 조상들의 위파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죽어 있었다. 오전 8시 무렵 경북지방경찰청 강력계 소속 최도윤 경감이 현장에 도착했다. 최도윤은 사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 문지방 앞에 멈춰 섰다. 그는 검은 재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바닥을 한동안 내려다봤다. 관리인이 발견했을 때도 문이 잠겨 있었습니까? 현장 책임자가 대답했다. 예. 외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파손 흔적은 없습니다. 예비 열쇠를 가진 사람은 3명입니다. 피해자 박태성, 문중 종손 박영학, 그리고 관리인 오만수입니다. 3사람 열쇠 모두 확인했습니까? 박영학과 오만수의 것은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열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도윤은 고개를 들어 시신을 바라봤다. 박태성의 자세는 지나치게 반듯했다. 죽기 직전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등은 꼿꼿했고 두 발목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쪽으로 모여 있었다. 누군가 많은 시간을 들여 시신을 앉혀놓은 모습이었다. 그는 시신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재래복의 등판에는 검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조상은 다 보았다. 먹으로 쓴 것처럼 보였지만 글자 가장자리에는 미세하게 갈색이 섞여 있었다. 감식 반원이 면봉으로 표면을 채취했다. 최도윤은 시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10손가락 가운데 멀쩡한 것은 2개뿐이었다. 나머지는 관절이 부서지고 손톱 아래에 피가 고여 있었다. 손바닥 중앙에는 붉은색 인주가 묻어 있었다. 손가락을 망가뜨린 뒤 지장을 찢게 한 것 같습니다. 감식 반원이 말했다. 입안에 들어있던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여러 번 접힌 자국이 드러났다. 종이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손도장이 찍혀 있었고 떨리는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조상과 죽은 자 앞에서 죄를 인정한다. 하지만 어떤 죄를 말하는지는 쓰여 있지 않았다. 최도윤은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게 피해자 필체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손도장도 대조하고요. 알겠습니다. 사당 내부의 혈흔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턱 아래와 소매의 소량만 확인됐습니다. 손가락이 이 정도로 부서졌는데 바닥에 피가 없다. 다른 장소에서 폭행당한 뒤 옮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도윤은 처음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살해 현장이 아니었다. 배감제는 무덤도 은신처도 아니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고 며칠 뒤면 수십 명의 문중 사람들이 찾아올 장소였다. 시신을 숨기려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곳이었다. 범인은 박태성의 죽음을 감추려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발견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다. 시신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사당 밖으로 옮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소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는 예상보다 더 참혹했다. 박태성의 2손은 죽기 전에 둔기로 반복해서 내려친 흔적이 있었다. 손가락뼈 여러 곳이 잘게 부서져 있었고 손목 안쪽에는 거친 밧줄에 의해 생긴 깊은 찰과상이 남아 있었다. 양쪽 무릎에서는 가늘고 날카로운 나무 조각들이 발견됐다. 범인은 박태성을 깨진 위파의 조각 위에 무릎 꿇린 뒤 체중을 실어 눌렀던 것으로 보였다. 등과 옆구리에는 길고 평평한 물체로 맞은 흔적이 있었다. 갈비뼈 2개가 부러져 폐를 건드렸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상처는 뒤통수에 집중돼 있었다. 둥글고 단단한 물체에 최소 3차례 이상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다. 두개골 안쪽에는 광범위한 출혈이 일어났고 뇌압이 급격히 상승한 상태였다. 그러나 법의관은 박태성이 머리를 맞은 직후 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적어도 수분 동안 의식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마지막 사인은 목에 감긴 붉은 끈에 의한 질식이었다. 범인은 심하게 다친 박태성의 목을 졸라 숨을 끊었다. 끈 자국의 깊이와 방향으로 보아 한 사람이 뒤에서 당겼거나 두 사람이 양쪽에서 힘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사망 시각은 17일 새벽 0시 30분에서 1시 사이로 추정됐다. 시신이 배감제로 옮겨진 것은 그보다 2~3시간 뒤였다. 오후 늦게 최도윤은 다시 사당을 찾았다. 주민들은 모두 돌아간 뒤였고 배감제 주변에는 경찰차 2대만 남아 있었다. 해가 지면서 산에서 내려온 안개가 다시 돌담을 삼키고 있었다. 최도윤은 시신이 있던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부러진 위파의 조각들은 이미 증거물 봉투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바닥 한쪽에 손바닥 형태로 번진 검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감식 결과 그것은 일반적인 향재가 아니었다. 참나무를 밀폐된 감에서 태울 때 만들어지는 숯가루에 가까웠다. 최도윤은 손전등을 비추며 흔적을 따라갔다. 쟤는 사당 뒤편의 작은 문 근처까지 이어지다가 사라졌다. 그곳에서 감식 반원이 아주 작은 섬유 한 가닥을 발견했다. 짙은 남색이었다. 기계로 대량 생산한 천이 아니라 손으로 짠 면직물이었다. 표면에는 천연 쪽 염료 특유의 불균일한 색번짐이 남아있었다. 청화군에서 아직 이런 방식으로 천을 염색하는 곳이 있습니까? 최도윤이 물었다. 옆에 있던 지역 형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성암리 아래쪽에 작은 염색 공방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쪽물을 들이는 곳입니다. 주인은 누구죠? 서연이라는 여자입니다. 26살이고요. 형사는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런데 그 여자의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 사당 관리인이었습니다. 최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름이 뭡니까? 서동팔입니다. 13년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문중에서 오랫동안 일한 공을 인정해서 사당 안에 위패까지 모셨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위패가 놓인 벽을 바라봤다. 감식용 조명 아래 수십 개의 위패가 고요하게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표면에 희미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맨 아래 구석에 놓인 작은 위파의 하나만 유독 깨끗했다. 누군가 최근 손으로 몇 번이고 닦아낸 것처럼 반질거렸다. 그 위패에는 서동팔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최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봤다. 박태성의 시신은 수많은 선조의 위패를 향해 놓인 것이 아니었다. 각도를 조금만 바꿔보면 죽은 남자의 고개는 정확히 서동팔의 위패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배감제의 문은 다시 잠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앞에 경찰이 배치됐다. 안개가 사당의 처마를 뒤덮은 가운데 최도윤은 돌계단 아래에 서서 불이 꺼진 정면을 올려다봤다. 박태성을 죽인 사람은 그의 재산을 원하지 않았다. 시신을 숨길 생각도 없었다. 그들은 손가락을 부수고 무릎을 망가뜨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끝낸 뒤 죽은 남자를 깨끗이 씻기고 재래복까지 입혀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었다. 적어도 범인의 머릿속에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날 밤 박태성을 재판했고 형을 선고했으며 조상들 앞에서 직접 집행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박태성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최도윤이 사당을 떠나려던 순간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툭! 경찰관들이 동시에 문을 바라봤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사당 안에서 서동팔의 위패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서동팔의 위패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밤 11시가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배감제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출입문과 뒤편 쪽 문은 모두 경찰이 봉인해 놓았고 창문도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사당 앞을 지키던 경찰관 2명은 둔탁한 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열었지만 내부에서 사람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위패는 재단 아래에 엎어진 채 놓여 있었다. 받침대 한쪽이 오래되어 갈라져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최도윤은 그런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 함께 들어온 성암리 주민들은 달랐다. 서영감이 억울해서 그런 거야. 죽은 사람이 제 발로 내려온 거라고. 박태성이 그 앞에 끌려와 무릎을 꿇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날 밤부터 성암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태성이 조상의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그가 종친회의 돈을 빼돌렸다는 말도 나왔고 오래전 사당에 모신 물건을 몰래 팔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일부 노인들은 서동팔이 죽은 해부터 배감제에서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도윤이 알고 싶은 것은 귀신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군가 박태성의 손가락을 부수고 목을 졸랐다. 시신을 씻기고 재래복을 입힌 뒤 새벽에 사당으로 운반했다. 그 과정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과 상당한 체력이 필요했다. 범인은 박태성을 오래 증오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청화군청 정문에는 조기가 걸렸다. 도시개발과 부과장 박태성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청 직원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현관 안쪽에는 급하게 마련된 추모 공간이 설치됐고 검은 리본이 달린 박태성의 사진 앞에는 국화꽃이 놓였다. 사진 속 박태성은 정장을 입고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웃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최도윤은 도시개발과 사무실에서 박태성의 책상을 살펴봤다. 책상은 지나치게 정돈돼 있었다. 서류철은 사업별로 분류돼 있었고 만년필과 연필은 일정한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가족사진 옆에는 청화군수와 함께 찍은 사진, 도의원과 악수하는 사진,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벽 한쪽에는 백화신도시 개발 계획도가 붙어 있었다. 청화군 북쪽의 농경지와 과수원, 낡은 주택가를 밀어내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산업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군청은 이 사업이 완성되면 인구가 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며 낙후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홍보했다. 언론에 배포된 자료에는 박태성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청화의 미래를 설계한 행정 전문가,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을 뛰는 공무원, 100년 후를 내다보는 도시개발의 주역. 박태성의 상관이었던 도시개발과장 김상무는 그를 유능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박 부과장은 이를 무섭게 밀어붙였습니다. 반대가 있어도 결과를 만들어냈죠. 윗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가 있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최도윤의 질문에 김상무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개발 사업을 하면 당연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깁니다. 보상금이 적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떠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박태성 씨가 직접 보상 협상을 담당했습니까?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은요. 김상문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다. 민원 없는 개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박태성이 원칙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주민을 괴롭힌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시개발과 창고에 보관된 민원 서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백화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민원은 200건이 넘었다. 보상가격 재산정 요구, 강제철거 중단 요청, 측량 과정의 오류, 토지 소유권 분쟁, 공무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한 진정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서류 대부분에는 비슷한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박태성. 최도윤은 민원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한 농민은 자신의 사과밭이 실제 면적보다 작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군청 직원들이 찾아와 보상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남은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까지 막겠다고 협박했다고 적었다. 한 노인은 붉은 글씨로 같은 문장을 3번 반복했었다. 내 땅을 훔쳐가지 마라. 내 땅을 훔쳐가지 마라. 내 땅을 훔쳐가지 마라. 민원은 모두 종결 처리돼 있었다. 최도윤은 사업구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구들의 명단을 요청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차례 군청을 상대로 소송과 시위를 벌인 사람들을 따로 분류했다. 그 명단 상단에 익숙한 성이 있었다. 박민재. 박민재의 집은 선감리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구룡리에 있었다. 본래 그의 가족은 백화산 남쪽 자락에서 3대째 사과 농사를 지었다. 과수원은 그 지역에서도 토질이 좋기로 유명했고 해마다 가을이면 서울과 대구의 도매상들이 직접 찾아올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사과나무가 없었다. 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파헤쳐진 흙더미와 콘크리트관이 쌓여 있었다. 공사장 울타리에는 백화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예정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박민재가 사는 집은 과수원에서 밀려난 뒤 임시로 마련한 조립식 주택이었다. 지붕 한쪽은 녹이 슬었고 마당에는 팔지 못한 농기계들이 비닐에 덮여 있었다. 최도윤이 도착했을 때 민재는 낡은 경운기에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가 많았고 손톱 사이에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경찰차를 본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도망가거나 당황하지는 않았다. 박태성 씨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최도윤이 말하자 민재는 손에 묻은 기름을 천으로 닦았다. 제가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청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집부터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다. 집안에는 민재의 어머니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경찰을 보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 한쪽 벽에는 민재의 아버지 박성국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최도윤은 사망 경위를 물었다. 민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재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군청 앞에서 1달 넘게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땅 보상 가격이 잘못됐다고요. 옆집 밭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성국은 군청 현관에서 박태성을 붙잡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박성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사흘 뒤 그는 집 마당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사망했다. 박태성이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최도윤이 물었다. 민재의 턱 근육이 굳었다. 직접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도 장례식장에서 박태성에게 조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최도윤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많았나 보군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었죠? 그 인간도 박씨였으니까요. 같은 성을 쓰면서 자기보다 힘없는 친척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죽어서 조상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웃더군요. 민재는 박태성이 죽던 밤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저녁 10시쯤 밖으로 나갔지만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하려 하지 않았다. 최도윤이 계속 묻자 그는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여성을 만났다고 대답했다.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은 이 사건과 상관없습니다. 그 판단은 경찰이 합니다.
민재의 눈빛이 변했다. 잠깐의 침묵 뒤 그가 말했다. 서연희입니다. 최도윤은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배감제에서 발견된 쪽빛 섬유, 전통 염색 공방의 주인, 전직 사당 관리인 서동팔의 손녀. 민재는 자신과 연희가 교제 중이라고 인정했다. 두 사람은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밤에는 마을 밖 강변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함께 있었습니까? 11시쯤 만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헤어졌습니다. 박태성의 추정 사망 시각과 정확히 겹쳤다. 목격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변 어디입니까? 낙동강 지류 쪽 갈대밭입니다. 차량은 제 트럭을 타고 갔습니다. 최도윤은 마당에 세워진 흰색 소형 트럭을 바라봤다. 짐칸에는 농기구와 사과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차를 확인하겠습니다. 민재는 반대하지 않았다. 과학수사팀이 차량 내부와 짐칸을 검사했지만 눈에 띄는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타이어에는 여러 종류의 흙이 묻어 있었으나 농사일과 공사 현장 주변을 자주 다니는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증거가 되기 어려웠다. 다만 운전석 바닥에서 짙은 남색 실 한 가닥이 발견됐다. 그건 역시 쪽 염색 면사였다. 최도윤은 민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증거물로 수거하도록 했다. 그날 오후 수사팀은 박태성의 마지막 행적을 다시 조사했다. 박태성은 사건 당일 저녁 7시 반 무렵 청도군 외곽의 민속 소싸움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역 건설업자 2명과 함께 특별 관람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봤다. 당시 소싸움장에는 공식적으로 돈을 거는 시설이 없었지만 관람객들 사이에서 사적인 내기가 오가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박태성은 흑장군이라는 이름의 싸움소에 큰 돈을 걸었다. 흑장군은 경기 초반 밀리다가 상대소의 옆구리를 파고들어 승리했다. 목격자들은 박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웃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사망 당시 지갑에서는 10만 원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강도 사건일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지만 그의 고급 시계와 금반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범인이 돈만 가져갔다고 해도 시신을 사당까지 옮겨 기괴하게 꾸민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박태성은 밤 9시가 조금 넘어 소싸움장을 떠났다. 검은색 그랜저를 직접 운전해 청화읍 중심가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겸 찻집 월향정으로 향했다. 월향정은 일반적인 찻집이 아니었다. 대문 밖에는 간판조차 없었고 예약된 손님만 들어갈 수 있었다. 군청 간부, 지역 기업가, 의사와 변호사들이 조용히 술을 마시거나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다. 방마다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 다른 손님과 마주칠 일도 적었다. 업주는 처음에는 손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살인사건 영장이 제시되자 박태성이 그날 밤 사용한 별실 기록을 내놓았다. 박태성은 밤 10시 4분에 월향정에 들어왔다. 직원은 그를 2층에 매화실로 안내했다. 그는 혼자 왔지만 약 20분 뒤 한 여성이 뒷문을 통해 들어왔다.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까? 최도윤이 묻자 당시 시중을 들었던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복도에서 잠깐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모자도 썼습니다. 나이는요? 젊어 보였습니다. 20살 후반 정도요. 옷차림은? 남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색이 아주 진했습니다.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등불 아래에서 보니 푸른색이었습니다. 직원은 여성이 박태성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방 위치를 묻지 않고 곧바로 계단을 올라갔다. 박태성 역시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한동안 낮은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다 밤 11시가 가까워졌을 때 박태성이 언성을 높였다. 직원은 정확한 내용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여성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여성이 먼저 나왔다.
직원은 그녀가 계단을 내려갈 때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남색 소매 끝에는 찢어진 듯한 흔적이 있었다. 박태성은 약 30분 뒤 방에서 나왔다. 술을 마셨지만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계산대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했고 상대가 받지 않자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밤 11시 52분 월향정을 떠났다. 주차장의 폐쇄회로 카메라는 고장난 상태였다. 그날 박태성의 차량이 다시 발견된 곳은 월향정에서 약 300m 떨어진 공영 주차장이었다. 자동차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없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혈흔이나 몸싸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뒷좌석 바닥의 흙이 조금 떨어져 있었다. 감식반은 그것이 일반적인 도로 흙이 아니라 미세한 숯가루와 섞인 붉은 점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감제에서 발견된 재와 비슷한 성분이었다. 트렁크에서는 더욱 이상한 물건이 나왔다. 오래된 나무 단추 하나였다. 크기는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컸고 앞면에는 매화 모양이 손으로 새겨져 있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단추가 아니라 전통 의복에 쓰는 수제품이었다. 단추 한쪽에는 짙은 남색 실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최도윤은 그것을 투명한 증거물 봉투 너머로 바라봤다. 차 안에 남은 쪽빛 실, 트렁크에서 나온 남색 옷의 단추, 월향정 직원이 본 남색 코트의 젊은 여자. 모든 흔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사팀은 성암리의 전통 염색 공방으로 향했다. 공방은 마을 끝 오래된 기와집을 개조해 만든 곳이었다. 마당에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대나무 장대에는 짙은 청색 천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쪽물 냄새가 축축한 공기 속에 퍼져 있었다. 최도윤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은 잠기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자 작업대 위에 재단 가위와 바늘, 여러 종류의 나무 단추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손으로 만든 저고리와 두루마기, 재래복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배감제 앞에 선 젊은 서연희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 옆에는 박태성이 서 있었다. 사진 속 연희는 웃지 않았다. 박태성은 한 손을 연희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최도윤은 작업실 안쪽에서 미세한 물소리를 들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서연희가 커다란 염색 항아리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남색 천 한 벌을 물속에 밀어넣고 있었다. 서연희 씨, 최도윤이 부르자 그녀의 어깨가 굳었다. 연희는 천천히 돌아봤다. 창백한 얼굴과 달리 눈빛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최도윤은 증거물 봉투 속 나무 단추를 꺼내 보였다. 이것을 본 적 있습니까? 연희는 단추를 바라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누구 옷에 달았습니까?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도윤의 시선이 항아리 안으로 향했다. 짙은 쪽물 속에서 천이 천천히 떠올랐다가 가라앉고 있었다. 그것은 코트였다. 왼쪽 소매 끝이 길게 찢어져 있었고 앞섭의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 최도윤이 항아리로 다가가자 연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손대지 마세요. 세탁하고 있던 겁니까? 염색하는 중입니다. 핏자국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처음으로 연희의 얼굴에서 침착함이 사라졌다. 최도윤은 그녀의 왼쪽 손목을 바라봤다. 소매 아래로 검붉은 멍이 드러나 있었다. 누군가 강하게 움켜쥔 것처럼 손가락 모양의 자국이 선명했다. 박태성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여자가 당신입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마당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천들이 서로 부딪혔다. 축축한 소리는 누군가 낮게 박수를 치는 것처럼 들렸다. 연희는 항아리 속 코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만난 건 맞습니다. 월향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3년 전에 끝났어야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동팔 씨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연희의 눈이 최도윤에게 향했다. 그 순간
작업실 뒤편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경찰관 한 명이 달려가 쌓여있던 나무 상자를 치웠다. 상자 뒤에는 작은 제단이 숨겨져 있었다. 제단 위에는 서동팔의 사진과 향로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박태성의 얼굴에 검은 먹으로 선을 그은 신문 사진이 있었다. 사진의 목 부분에는 붉은 실이 여러 번 감겨 있었다. 그리고 제단 아래에는 깨진 나무 조각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조각 하나를 뒤집자 위패에 사용되는 글자가 나타났다. 최도윤은 연희를 바라봤다. 이것들은 뭡니까? 연희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표정도 아니었다. 그녀는 박태성의 사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연습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연습입니까? 연희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습이요. 연습이었어요. 서연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작업실 안에 있던 경찰관들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다. 깨진 위파의 조각과 붉은 실이 감긴 박태성의 사진, 왼쪽 소매가 찢어진 남색 코트까지 눈앞에 놓인 모든 것이 이미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박태성을 증오한 여자, 죽은 남자를 무릎 꿇리는 방법을 반복해서 연습한 여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밤 박태성을 마지막으로 만난 여자. 최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급하게 몰아붙이면 연희는 입을 닫을 것이었다. 그는 작업대 옆에 놓인 나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무엇을 연습했다는 겁니까? 재래복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는 방법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옷을 만들려면 자세를 알아야 합니다. 연희는 항아리 옆에 선 채 대답했다. 백암제에서 쓰는 재래복은 일반 한복과 다릅니다. 오랫동안 앉아 절을 해도 옷자락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소매와 등판이 당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제단 아래의 조각들을 살펴봤다. 위패처럼 보였던 나무판들은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여러 개를 끈으로 연결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연희는 그것이 사람의 관절을 대신한 모형이라고 설명했다. 몸통과 허벅지, 종아리를 나무판으로 이어 붙인 뒤 옷을 입혀 자세를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오래 사용하다 부서진 조각들을 태우지 않고 쌓아두었을 뿐이라고 했다. 박태성 사진에 감긴 붉은 실은요? 최도윤이 물었다. 연희의 눈길이 작은 제단으로 향했다. 미워하는 사람의 사진에 실을 감는 것도 옷을 만드는 과정입니까? 아니요. 그럼 무엇입니까? 저주였습니다. 작업실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연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매일 밤 저 사람이 죽기를 빌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든 사고를 당해 죽든 누구에게 맞아 죽든 상관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직접 죽이기로 결심한 적은 없습니까? 수없이 많았습니다. 형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최도윤이 손으로 막았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연희의 대답은 모호했다. 최도윤은 그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게 한 뒤 찢어진 코트와 나무 조각, 붉은 실, 박태성의 사진을 모두 압수했다. 연희 역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갔다. 하지만 정식 체포는 하지 않았다. 증거들은 그녀의 증오를 증명할 뿐이었다. 살인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청화경찰서 조사실에서 연희는 사건 당일 밤의 일을 차분히 진술했다. 박태성에게 먼저 연락한 사람은 연희였다. 그녀는 13년 전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작성된 병원 기록과 합의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성이 월양정으로 오면 그것들을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왜 이제 와서 만나려고 했습니까? 최도윤이 물었다. 백화신도시 공사가 시작되면 할아버지 묘가 있는 산도 깎이게 됩니다.
보상 문제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거칠어졌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할아버지의 집을 빼앗았고 죽은 뒤에는 묘까지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월양정의 매화실에서 연희는 박태성에게 재개발 구역에서 할아버지의 묘지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태성은 처음에는 웃었다. 그는 이미 확정된 계획을 한 사람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비용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연희가 13년 전 일을 꺼내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 당신 할아버지의 죽음에 박태성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연희가 대답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13년 전 연희는 13살이었다. 당시 그녀는 부모 없이 할아버지 서동팔과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공사장 사고로 죽었고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떠났다. 서동팔은 박씨 문중의 사당과 종가를 관리하며 받은 적은 품삯으로 손녀를 키웠다. 성암리 사람들은 그를 충직한 관리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박씨 문중 사람들 중 누구도 그를 같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제삿날이면 서동팔은 새벽부터 음식을 나르고 마당을 쓸었다. 종친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고 제사가 끝나면 혼자 남아 밤새 설거지를 했다. 그에게는 사당에 열쇠가 있었지만 정작 제사상 앞에 앉을 권리는 없었다. 1991년 8월 24일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었다. 서동팔은 무너진 밭둑을 고치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비웠다. 연희는 학교가 쉬는 날이라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오후 3시쯤 박태성이 찾아왔다. 당시 박태성은 군청 토지관리계에서 일하는 39살의 공무원이었다. 그는 서동팔에게 확인할 서류가 있다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연희는 할아버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태성은 기다리겠다며 마루에 앉았다. 처음에는 평범한 질문을 했다. 학교는 어디에 다니는지, 성적은 어떤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었다. 연희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돈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가까이 앉았다. 손으로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어깨를 만졌다. 연희가 몸을 피하자 박태성은 웃었다. 큰아버지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연희는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려 했다. 하지만 박태성이 먼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는 연희의 손목을 붙잡아 벽 쪽으로 밀었다. 연희가 소리를 지르자 박태성은 입을 막았다. 바로 그때 서동팔이 돌아왔다. 방 안의 모습을 본 그는 들고 있던 삽을 내던지고 박태성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좁은 마루에서 뒤엉켰다. 서동팔은 박태성의 멱살을 잡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경찰에 신고하고 군청에도 알리겠다고 했다. 박태성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분노했다. 그는 마루 한쪽에 놓여있던 돌 잿더리를 집어들었다. 첫 번째 타격은 서동팔의 관자놀이에 맞았다. 노인은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박태성의 팔을 붙잡고 계속 싸웠다. 두 번째 타격은 뒤통수에 맞았다. 서동팔은 마루 끝에서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마당으로 굴러떨어진 그의 머리가 장독대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 순간부터 움직임이 멈췄다. 연희는 맨발로 마당에 뛰어내려갔다. 할아버지의 머리 아래로 피가 번지고 있었다. 입은 조금씩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연희가 마을 사람들을 부르려 하자 박태성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는 어린 연희를 마루로 끌고 올라가 말했다. 방금 일은 사고다. 연희가 소리치자 박태성은 뺨을 때렸다. 네 할아버지가 먼저 나를 공격했다. 내가 죽을 뻔했다.
네가 이상한 말을 하면 네 할아버지는 죽어서도 범죄자가 된다. 박태성은 즉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먼저 군청 직원 한 명과 종친회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이 도착한 뒤에야 서동팔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일어난 지 거의 1시간이 지난 뒤였다. 서동팔은 수술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망했다. 공식 기록에는 지붕을 수리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적혔다. 마루의 피는 씻겨 나갔고 깨진 장독은 버려졌다. 당시 경찰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박태성은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종친회는 서동팔이 평생 문중에 헌신했다며 그의 위패를 배감제 한쪽에 모시겠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박씨 문중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연희에게 그것은 은혜가 아니었다. 살인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자기 집안 사당에 가둔 것이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최도윤이 물었다. 연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경찰에게도 말했고 학교 선생님에게도 말했고 동네 어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13살짜리 아이의 말보다 군청 공무원 박태성의 말이 더 신뢰받았다. 일부 사람들은 연희가 충격 때문에 잘못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박태성을 모함하면 장례비와 보상금을 모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연희는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다. 10년 넘게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성암리로 돌아온 것은 3년 전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살던 집을 고쳐 염색 공방을 열었다. 그리고 배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재래복과 천을 만들어 문중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복수하려고 돌아왔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돌아왔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도윤은 조사실 밖으로 나와 과거 기록을 다시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서동팔의 사망 진단서에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기록돼 있었다. 사고 장소는 주택 지붕 아래로 적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장 사진은 남아있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경찰은 기억이 희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동팔이 집수리를 하다가 추락한 단순 사고였으며 유족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13살짜리 손녀 하나뿐이었습니다. 최도윤이 말하자 전직 경찰관은 시선을 피했다. 종친회에서 보호자 역할을 했을 겁니다. 박태성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사 기록에는 박태성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됐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직 경찰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수사팀은 서동팔을 처음 진료했던 간호사를 찾아냈다. 퇴직 후 대구에서 살고 있던 임정숙은 서동팔의 이름을 듣자 곧바로 기억해냈다. 사다리에서 떨어진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상처가 이상했습니다. 머리에 충격 흔적이 2군데 이상 있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사람에게서 보기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서동팔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잠시 의식이 돌아왔다.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그놈이 아이를 건드렸다. 그놈이 아이를 건드렸다. 임정숙은 이 말을 경찰에게 전했다고 했다. 하지만 기록에는 남지 않았다. 함께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태성이었습니까? 이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병원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 눈치를 봤습니다. 군청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임정숙은 서동팔의 옷에서 떨어진 작은 물건 하나를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 어린 연희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아이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보내져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황동으로 만든 낡은 단추였다. 앞면에는 박씨 문중을 상징하는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서동팔의 옷에는 그런 단추가 달려있지 않았다. 최도윤은 단추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문양은 현재 백암제 재래복에 사용하는 것과 같았지만 형태가 조금 달랐다. 확인 결과 13년 전 종친회 간부들에게만 지급된 외출복의 단추였다. 그 옷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박태성이었다. 과거 사건은 분명히 수상했다. 하지만 그것 역시 현재의 살인사건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저녁 무렵 박민재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연희가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박태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저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어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연희가 월양정에서 박태성을 만난 건 압니다. 하지만 11시 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낙동강 갈대밭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십시오. 민재는 망설임 없이 지도 한 곳을 가리켰다. 청화군 외곽의 좁은 하천이 낙동강 지류와 만나는 곳이었다. 민가와 떨어져 있고 비포장기를 지나야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새벽 2시 반까지 있었다고 했다. 무엇을 했습니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청화를 떠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재는 가족 몰래 연희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친척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작은 방도 알아봤다고 했다. 가족들이 두 사람 관계를 반대합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연희 할아버지가 머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박씨 집안 사람 아닙니까? 민재의 입가가 비틀렸다. 같은 박씨라도 다 같은 박씨가 아닙니다. 박태성 같은 사람에게 우리는 친척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짓으로 꾸미기 어려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도윤은 감정이 사실을 대신하게 두지 않았다. 박태성을 죽이고 싶었습니까? 민재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은 날에는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매일 죽이고 싶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죽이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로 죽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입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연희가 있습니다. 연희 씨에게는 당신이 있고요. 두 사람이 서로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해 보이면서도 가장 약한 증언이었다. 수사팀은 다음 날 새벽 민재가 지목한 갈대밭으로 향했다. 비포장도로에는 최근 차량이 지나간 흔적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전날 내린 비 때문에 바퀴 자국의 모양은 대부분 무너져 있었다. 갈대밭 안쪽에서는 빈 소주병 2개와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민재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연희 역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눌린 갈대 사이에서 오래된 담요 한 장이 나왔다. 민재는 자신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감식 결과 담요에서는 두 사람의 머리카락과 피부 조직이 검출됐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도윤은 현장을 돌아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민재는 자신들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이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천 옆 바닥에는 밤새 머문 사람이 남길 법한 발자국이나 음식물, 최근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었다. 담요 역시 젖어 있었다. 전날 밤 비가 그친 시각을 고려하면 사람이 그 위에 몇 시간 앉아 있었다면 일부라도 마른 부분이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담요 전체가 똑같이 젖어 있었다. 누군가 비가 오기 전에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컸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일 수도 있었다. 최도윤은 담요를 봉투에 넣도록 지시했다. 갈대밭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비포장길로 들어왔다. 약초를 캐러 다니는 주민 3명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을 보자 차를 세웠다. 최도윤이 사건 당일 밤 이곳에 있었는지 묻자 운전석의 노인이 뜻밖의 대답을 했다. 그날 여기서 잤습니다. 몇 시부터 있었습니까? 해 떨어지기 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요. 산에 올라가려다가 비가 와서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밤중에 남녀 한 쌍을 보지 못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차량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까? 이 길로 차가 들어오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막다른 길이라 우리 트럭 옆을 지나야 하거든요. 최도윤은 눌린 갈대와 젖은 담요를 다시 바라봤다. 민재와 연희가 함께 있었다는 장소. 그곳에는 2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밤의 흔적은 아니었다. 누군가 미리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았다. 경찰서로 돌아온 최도윤은 2사람의 진술서를 나란히 펼쳐 놓았다. 민재는 연희를 밤 11시에 만났다고 했다. 연희는 11시 10분이라고 했다. 민재는 먼저 갈대밭에 도착했다고 했다. 연희는 자신이 먼저 도착해 기다렸다고 했다. 민재는 새벽 2시 반에 함께 떠났다고 했다. 연희는 1시 50분쯤 먼저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차이들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최도윤은 연희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갈대밭에 가지 않았죠?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담요는 미리 가져다 놓았습니다. 머리카락도 일부러 묻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날 밤 갈대밭 입구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민재 씨는 당신이 먼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먼저 왔다고 했고요. 오래전 일도 아닌데 제가 시간을 착각했나 보죠. 박태성을 죽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연희의 표정이 굳었다. 모릅니다. 월향정에서 당신이 그를 유인했습니다. 민재 씨가 기다리는 곳으로 데려갔고요. 아닙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연희는 최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릎을 꿇릴 생각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곳에서요. 배감제입니까?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도윤은 서동팔의 위파에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박태성의 시신은 정확히 이 위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연희의 시선이 사진에 머물렀다. 처음으로 눈가에 얇은 물기가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에 가까웠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집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박씨 집안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태성을 그 앞에 무릎 꿇렸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겠죠.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연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다. 수사관 한 명이 최도윤을 밖으로 불렀다. 배감제에서 새로운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고였다. 감식반은 서동팔의 위패를 다시 조사하던 중 뒷면에서 최근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찾아냈다. 칼끝으로 여러 번 긁어 만든 문장이었다. 13년을 기다렸다. 글씨 아래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11.17 박태성의 시신이 발견된 날짜였다. 문제는 그 글씨가 사건 당일 새겨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나무 표면의 산화 상태와 먼지층을 분석한 결과 최소 석 달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범인은 오래전부터 날짜를 정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최도윤은 위파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이제 분명해졌다.
박태성의 죽음은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석 달 전부터 살인을 계획했고 위패에 날짜를 새겼으며 가짜 알리바이까지 준비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맞지 않았다. 서동팔의 위패가 있는 위치는 일반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배감제 안쪽 재단 구조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 뒤쪽으로 손을 넣어 글씨를 새길 수 있었다. 서연희는 재래복을 납품하며 사당에 출입했다. 박민재는 박씨 문중 사람이었다. 두 사람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당시 배감제의 열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따로 있었다. 피해자 박태성 자신이었다. 최도윤은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다. 사라진 피해자의 열쇠, 사당 안쪽에 미리 새겨진 날짜, 범인과 피해자가 공유한 비밀. 어쩌면 박태성은 자신이 죽게 될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혹은 누군가의 협박을 받고 스스로 사당 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배감제를 지키던 경찰관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사당 뒤편의 봉인이 뜯겨 있었다. 경찰이 내부를 확인했을 때 서동팔의 위패는 다시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위패 아래에는 이전에 없던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작은 녹음기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심한 잡음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박태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잘못했다. 누군가가 물었다. 누구에게 잘못했어? 박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동팔에게. 짧은 침묵 뒤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다. 박태성이 비명을 질렀다. 녹음 속 다른 목소리가 다시 물었다. 그게 전부야?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남자와 여자의 숨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박태성은 울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녹음은 갑자기 끊어졌다. 최도윤은 어두운 사당 안에서 녹음기를 움켜쥐었다. 범인은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경찰 앞에 직접 가져다 놓았다. 마치 자신들이 박태성을 죽인 이유를 이해해 달라는 것처럼. 그러나 최도윤은 그 행동에서 다른 의미를 읽었다. 범인은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배감제에서 발견된 녹음기는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기계는 오래된 소형 카세트 녹음기였다. 외부에는 지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손잡이와 버튼은 천으로 여러 번 닦인 흔적이 있었다. 테이프의 앞부분은 심하게 손상돼 있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분석팀은 약 47초 분량의 대화를 복원했다. 녹음 속 남자는 박태성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누구에게 잘못했어? 서동팔에게. 그 다음에는 둔탁한 소리와 짧은 비명이 들렸다. 문제는 질문자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를 일부러 낮추고 있었고 천이나 마스크를 입에 댄 듯 울림이 뭉개져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는 두 사람의 호흡이 겹쳐 있었다. 최도윤은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들었다. 한 사람은 거칠고 빠르게 숨을 쉬었다. 다른 한 사람은 비교적 일정한 호흡을 유지했다. 폭행에 흥분한 사람과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들렸다. 박민재와 서연희가 떠올랐다. 하지만 녹음기 자체는 두 사람을 범인으로 확정할 증거가 아니었다. 오히려 최도윤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녹음기가 발견된 방식이었다. 배감제는 사건 이후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다. 정문에는 2명의 경찰관이 교대로 근무했고 뒤편 쪽문과 창문에는 봉긴용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봉긴을 뜯고 들어가 녹음기를 놓은 뒤 다시 사라졌다. 경찰이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행동이었다.
범인은 수사망 가까이에 있었다. 경찰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최도윤은 배감자의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과 문중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했다. 그러나 그날 밤 사당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이는 없었다. 안개가 짙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최도윤은 범인이 배감제로 들어간 것이 아닐 가능성을 생각했다. 녹음기는 경찰이 현장을 봉쇄하기 전부터 사당 안에 숨겨져 있었을 수 있었다. 범인은 경찰이 위패를 다시 조사할 것을 예상했고 발견되기 쉬운 위치로 장치를 옮겨 놓았을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살인과 시신 운반뿐 아니라 수사의 진행 과정까지 계산한 셈이었다. 범인은 자신이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도윤은 수사회의에서 말했다. 그래서 증거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남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박태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겁니다. 한 형사가 물었다. 그러면 왜 자수하지 않는 겁니까?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는 것과 처벌받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회의실 벽에는 박민재와 서연이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강한 동기가 있었다. 연희는 할아버지를 잃었다. 민재는 아버지와 과수원을 잃었다. 둘 다 사건 당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며 배감제 구조와 박태성의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다. 염색 공방에서 압수한 남색 코트에서는 혈액이 검출되지 않았다. 박태성의 차량에서 나온 나무 단추는 연희가 만든 것이 맞았지만 그녀가 월향정에서 박태성을 만난 사실을 고려하면 차 안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민재의 트럭에서도 혈흔이 나오지 않았다. 녹음기에 남은 미세한 섬유와 지문 역시 비교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 두 사람을 계속 구금할 근거가 부족했다. 결국 경찰은 일단 그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이가 경찰서를 나서기 전 최도윤은 복도에서 그녀를 불러 세웠다. 박태성 씨가 죽은 뒤에도 두렵습니까? 연희가 돌아봤다. 왜 두려워해야 하죠? 당신은 그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암리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연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최도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배감제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서동팔 씨의 위패가 떨어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녹음기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귀신도 믿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최도윤이 말했다. 당신이 믿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연희는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떠났다. 그날 저녁 최도윤은 성암리에서 가장 오래된 무속인인 한월선을 찾아갔다. 한월선은 백화산 아래 작은 신당에서 살고 있었다. 마당에는 색이 바랜 오방기가 걸려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북어와 붉은 실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경찰이 찾아온 이유를 듣고 웃었다. 귀신을 안 믿는다는 사람이 굿을 부탁하러 왔네. 굿을 부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을 겁주려고 왔습니다. 최도윤은 사건 현장을 설명했다. 죽은 사람이 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범인은 위패와 붉은 끈, 재래복을 이용해 처벌의 의미를 만들었다. 한월선은 잠시 눈을 감고 듣다가 말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조상을 더 무서워할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도 직접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조상에게 넘겼다고 믿는 거지. 그런 사람은 귀신을 안 믿는 척해도 마음속 깊이 겁이 많아. 최도윤은 그녀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퍼뜨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태성의 영혼이 배감제에 갇혀 있으며 자신을 죽인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살인자가 사흘 안에 해원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죽은 자의 원한이 범인뿐 아니라 그 가족과 조상에게까지 번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월선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누가 믿어?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믿는 사람만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건가? 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박시문중은 배감제 앞에서 공개적인 해원굿을 열었다. 마을 사람 수십 명이 모였다. 박태성의 가족과 종친회 어른들도 참석했다. 한월선은 흰옷 위에 붉은 띠를 두르고 사당 앞에서 반구를 흔들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북소리에 맞춰 돌다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죽은 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목이 묶였고 손이 부서졌다. 입에는 죄를 삼켰다. 죽은 자가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박태성의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한월선은 범인이 해원의식을 하지 않으면 박태성의 혼이 밤마다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식에 필요한 것은 4가지였다.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지 않은 검은 염소의 머리, 사당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붉은 재래끈, 박태성이 죽은 장소의 자해, 그리고 죽은 자의 몸에 닿았던 천조각. 범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한월선이 외쳤다. 남에게 시키면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사흘째 되는 밤 배감제 뒤 우물에 넣어야 한다. 이야기는 반나절 만에 청화군 전체로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한월선을 사기꾼이라고 욕했다. 젊은 주민들은 경찰이 왜 이런 미신 행사를 허락하느냐며 비웃었다. 하지만 경찰은 조용히 움직였다. 청화군에서 검은 염소를 키우는 곳은 3군데였고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지 않은 새끼를 보유한 곳은 한 곳뿐이었다. 수사팀은 농장 주변에 잠복 인원을 배치했다. 재래용 붉은 끈을 판매하는 상점 2곳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첫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날 오전 박시문중의 한 노인이 농장을 찾았다. 그는 손자의 몸이 아파 민간요법에 쓰려 한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오후에는 식당 주인이 염소 고기를 주문하러 왔다. 해가 지기 직전 흰색 소형 트럭 한 대가 농장 입구에 멈췄다. 운전자는 박민재였다. 민재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동안 농장 안을 바라봤다. 이후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은 염소 새끼를 살 수 있는지 물었다. 농장 주인이 이유를 묻자 그는 제사를 지낼 일이 있다고 대답했다. 무슨 제사입니까? 집안일입니다. 고기로 쓸 겁니까?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머리만 필요합니다.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관이 즉시 최도윤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최도윤은 체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아직은 염소를 사려 했다는 사실뿐이었다. 민재는 가격을 물어본 뒤 구매하지 않고 돌아갔다. 같은 날 밤 서연이가 청화읍의 재래용품 상점을 찾았다. 그녀는 붉은 명주실과 한지, 작은 놋그릇을 샀다. 주인이 사용 목적을 묻자 할아버지 제사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연희는 계산을 마친 뒤 상점 문을 나서다가 길 건너편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를 바라봤다. 차 안에는 사복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본 듯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민재와 연희가 따로 움직인 사실을 확인했다. 민재는 염소를 찾았다. 연희는 붉은 끈을 샀다. 두 사람이 정말로 경찰이 퍼뜨린 이야기를 믿었는지 아니면 경찰의 의도를 눈치채고 일부러 움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최도윤은 감시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11시 무렵 연희는 공방 뒷문으로 나왔다. 손에는 검은 청아방이 들려 있었다. 잠시 후 민재의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연희가 조수석에 타자 트럭은 성암리를 빠져나가 백화산 방향으로 향했다. 잠복 차량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민재의 트럭은 국도를 벗어나 좁은 산길로 들어갔다. 길 양쪽에는 버려진 밤나무밭과 무너진 돌담이 이어졌다. 약 30분 뒤 트럭은 매봉계곡 입구에서 멈췄다. 민재와 연희는 손전등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향한 곳에는 10여 년 전 폐쇄된 숯가마가 있었다. 수사팀은 즉시 주변을 포위했지만 최도윤은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민재는 무너진 가마 옆에서 삽을 꺼냈다. 연희는 검은 가방에서 붉은 끈과 놋그릇을 꺼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땅을 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 끝에 단단한 물체가 걸렸다. 민재가 흙 속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그 순간 최도윤이 손전등을 켰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숲 곳곳에서 경찰관들이 나타났다. 민재는 삽을 움켜쥔 채 굳어버렸다. 연희는 금속 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최도윤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박태성의 사라진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열쇠 옆에는 잘린 붉은 끈과 피가 검게 말라붙은 1000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작은 유리병 하나가 있었다. 병 안에는 검은 재가 가득 담겨 있었다. 이것을 해원의식에 사용하려 했습니까? 최도윤이 물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치우러 온 겁니다. 무엇을요? 누군가 묻어놓은 것을 발견해서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최도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삽과 재래용품을 들고요. 연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감식반은 즉시 숯가마 주변을 조사했다. 가마 안쪽 벽에는 물로 씻어낸 흔적이 있었다. 육안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시약을 뿌리자 바닥과 벽면 곳곳에서 푸른 빛이 나타났다. 넓은 혈흔 반응이었다. 박태성은 이곳에서 폭행당했다. 한쪽 벽 아래에서는 깨진 치아 조각이 발견됐다. 박태성의 치과 기록과 일치했다. 바닥 틈에서는 재래복에 사용하는 붉은 실, 손으로 짠 남색 면직물, 가느다란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리고 가마 뒤편 배수로에서 둥근 노소에 물체 하나가 발견됐다. 그것은 제사 때 북을 두드리는 데 사용하는 작은 타격봉의 머리였다. 표면에는 말라붙은 혈액과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최도윤은 그것을 보는 순간 박태성의 부검 사진을 떠올렸다. 뒤통수에 남은 둥근 상처, 최소 3번 이상 반복된 가격. 흉기는 바로 이것일 가능성이 컸다. 연희는 노소의 타격봉을 보자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민재는 시선을 땅으로 내렸다. 최도윤은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았다. 숯가마를 더 깊이 조사하던 감식반원이 바닥 아래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불에 그을린 휴대용 녹음기였다. 배감제에 놓여 있던 것과 같은 종류였지만 내부 테이프는 절반 이상 녹아 있었다. 복원된 짧은 음성에는 박태성의 울음소리와 함께 연희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무릎 꿇어. 이어 민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손으로 찍어. 네가 한 짓을 내 손으로 인정해. 박태성이 무언가를 거부하자 무거운 물체가 내려치는 소리가 3번 연속 이어졌다. 첫 번째 소리 뒤에는 비명이 들렸다. 두 번째 뒤에는 울음과 애원이 들렸다. 세 번째 소리 뒤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테이프가 끝나기 직전 연희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숨 쉬고 있어.
그리고 붉은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한 마찰음이 이어졌다. 최도윤은 녹음기를 내려다봤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박태성을 유인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박태성을 이곳에 묻고 손을 부수고 무릎을 꿇리고 마지막 숨까지 빼앗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재와 연희는 왜 범행의 결정적인 물건들을 없애지 않고 숫가마 주변에 묻어두었을까? 그리고 경찰이 만든 거짓 저주를 듣자마자 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까? 두 사람이 경찰차에 태워지기 직전 연희가 최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연희는 피가 검게 굳은 숫가마 바닥을 바라봤다. 박태성이 여기서 죽인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한 명이 아니에요. 최도윤의 눈빛이 굳었다. 무슨 뜻입니까? 연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새벽 안개가 매봉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경찰이 숫가마 뒤쪽에 무너진 벽을 치우기 시작하자 오래된 재와 흙 아래에서 낡은 여성용 구두 한 짝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두 안쪽에는 희미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수진. 10년 전 백화산에서 실종된 군청 계약직 여직원의 이름이었다. 낡은 여성용 구두가 발견된 순간 매봉 계곡의 수색은 살인 현장 보존 작업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숫가마 주변을 방영 50m까지 통제했다. 감식반은 무너진 뒤쪽 벽을 손으로 조금씩 걷어냈다. 오래 굳은 진흙과 숯가루 사이에는 썩은 나무판과 녹슨 철사가 뒤엉켜 있었다. 벽 아래쪽에서 사람의 정강이뼈가 드러난 것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뼈는 자연스럽게 묻힌 형태가 아니었다. 무릎이 가슴 쪽으로 접힌 채 좁은 공간에 강제로 밀어 넣어져 있었다. 양쪽 손목에는 녹슨 철사가 여러 번 감겨 있었고 두개골 뒤편에는 둔기에 맞아 함몰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공간은 원래 수출시키기 위한 작은 저장칸이었다. 누군가 여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벽돌과 진흙을 덧발라 입구를 막은 것이었다. 그 위로 세월 동안 숯가루와 낙엽이 쌓였다. 최도윤은 구두 안쪽에 적힌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김수진. 그 이름은 청화군에서 오랫동안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처럼 여겨졌다. 김수진은 1994년 청화군청 토지관리계에서 일했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실종 당시 24이었다. 가족에게는 서울의 정규직 회사에 지원했다고 말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뒤 자취를 감췄다. 군청은 그녀가 보상금 관련 서류 일부와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발표했다. 경찰도 횡령 후 도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실종 신고는 접수됐지만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 달 뒤 수진의 가족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청화군을 떠났다. 당시 그녀의 직속 상관이 박태성이었다. 최도윤은 박민재와 서연희를 서로 다른 경찰차에 태워 청화경찰서로 이송했다. 두 사람은 이동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연희는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도 김수진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숫감에 시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최도윤이 물었다. 사건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습니까? 박태성이 말했을 때요. 박태성이 자신이 김수진을 죽였다고 말했다는 뜻입니까? 연희는 눈을 감았다.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박민재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최도윤은 두 사람을 분리한 채 숫감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박태성의 혈액, 노소의 타격봉, 녹음기, 사라진 열쇠, 피 묻은 천조각, 그리고 벽 속에서 나온 김수진의 유골.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무렵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민재였다. 연희는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럼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저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묶을 밧줄과 타격봉, 녹음기, 재래복까지 준비해놓고 그런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전에 생긴 상처와 최근 생긴 작은 찰과상이 섞여 있었다. 사과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부수면서요. 그 인간은 말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최도윤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민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날 밤 숫감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세웠다. 사건 당일 밤 서연희는 월향정에서 박태성을 만났다. 그녀는 할아버지 서동팔의 죽음과 백화신도시 보상 서류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준비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미끼였다. 연희는 박태성에게 서동팔이 죽기 전 남긴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박태성은 처음에는 그녀를 비웃었다. 그러나 연희가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표정이 달라졌다. 그는 월향정을 나선 뒤 자신의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세워놓고 연희가 부른 택시에 탔다. 누군가에게 목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연희는 그를 매봉계곡 입구까지 데려갔다. 숫가마 안에서는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성은 민재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곧바로 연희의 목을 붙잡고 그녀를 앞세워 빠져나가려 했다. 그 과정에서 연희의 왼쪽 소매가 찢어지고 손목에 멍이 생겼다. 민재는 뒤에서 박태성을 덮쳤다. 두 남자는 숫가마 바닥을 구르며 싸웠다. 박태성이 바닥에 떨어진 쇠꼬챙이를 집으려 하자 민재가 돌로 그의 손등을 내리쳤다. 박태성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다. 그 틈에 연희가 준비해온 밧줄로 그의 손목을 묶었다. 그들은 박태성을 낡은 나무 의자에 앉혔다. 의자 앞에는 세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다. 서동팔의 위패를 본떠 만든 나무판, 민재 아버지 박성국의 영정사진, 그리고 백화신도시 토지수용 동의서 사본. 연희는 녹음기를 켰다. 처음부터 말해. 그녀가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 박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술에 묻은 피를 뱉으며 웃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민재는 박태성의 머리채를 잡아 위파에 앞으로 끌어내렸다. 무릎 꿇어. 같은 박씨 집안놈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래. 그 말에 민재가 그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박태성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계속 웃었다. 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알아. 약해서 죽은 거야. 평생 흙이나 파던 인간이 군청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민재는 박태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연희가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박태성의 입에서 피가 흐르고 치아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진 뒤에야 민재는 뒤로 물러났다. 연희는 깨진 나무판을 박태성의 무릎 아래에 깔았다. 그리고 어깨를 눌러 강제로 무릎을 꿇렸다. 날카로운 나무 조각이 바지를 뚫고 살 안으로 파고들었다. 박태성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민재가 등을 짓눌렀다. 할아버지에게 사과해. 연희가 말했다. 서동팔이 먼저 나를 공격했다. 거짓말하지 마. 그 늙은이가 미쳐서 달려들었어. 내가 안 막았으면 내가 죽었을 거다. 연희는 재래용 나무봉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박태성의 오른손을 바닥에 펴놓았다. 내가 그날 뭘 봤는지 알아. 박태성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다. 할아버지가 피를 흘리는데도 당신은 구급차부터 부르지 않았어. 피를 닦을 사람부터 불렀지. 연희야. 박태성은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원하는 게 돈이면 줄 수 있다. 연희는 나무봉을 내려쳤다. 박태성의 검지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였다. 비명이 좁은 숫가마 안에서 울렸다. 다시 말해. 그가 침묵하자 두 번째 손가락이 부서졌다. 민재는 준비해온 자백서를 박태성 앞에 내려놓았다. 서동팔의 죽음과 불법 토지 수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박태성이 손도장을 거부하자 민재는 그의 손등 위에 노소에 타격봉을 올렸다. 찍어. 이것들이 미쳤군. 첫 번째 타격에 손등뼈가 부서졌다.
박태성은 몸을 뒤틀며 욕설을 퍼부었다. 두 번째 타격 뒤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연희는 그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자백서 위에 눌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연희는 녹음기를 박태성의 입 가까이 가져갔다. 김수진은 어디 있어? 박태성의 눈이 흔들렸다. 그 반응을 본 순간 연희는 김수진의 실종이 자신이 의심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수진은 실종되기 전 연희의 공방으로 편지 한 통을 보낸 적이 있었다. 당시 연희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편지는 몇 년 뒤 할아버지 집을 정리하다 발견됐다. 편지에는 박태성이 토지보상금을 빼돌리고 있으며 군청 서류를 조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수진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군청 토지관리계 서류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뒤 그녀는 사라졌다. 박태성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댔다. 민재가 부러진 손가락을 움켜쥐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수진은 백화건설이 아직 설립되기도 전부터 박태성과 일부 지역 사업자들이 농지를 헐값에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보상 대상자의 서명을 위조한 서류와 비밀 장부를 복사했다. 박태성은 수진에게 돈을 주려 했다. 수진이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그녀를 매봉계곡으로 불러냈다. 혼자 죽였습니까? 최도윤의 질문에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박태성이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김상문. 현재 청화군청 도시개발과장이자 박태성의 오랜 상관이었다. 박태성의 자백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수진을 숯가마로 데려와 복사한 서류의 위치를 대라고 협박했다. 수진이 끝까지 거부하자 김상문이 철제도구로 그녀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쓰러진 뒤에도 수진이 숨을 쉬자 박태성이 철사로 손목을 묶고 목을 눌렀다. 두 사람은 시신을 숯 저장칸에 집어넣었다. 이후 박태성이 군청 현금을 훔쳐 도망간 직원으로 사건을 조작했다.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최도윤이 물었다. 박태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까? 처음에는요. 민재는 조사실 바닥을 바라봤다. 숯감에서 박태성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불법 토지거래와 보상금 횡령뿐 아니라 주민들을 협박하기 위해 경찰과 군청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도 인정했다. 비밀 장부는 배감제에 숨겼다고 했다. 박씨 문중의 장손 위파의 아래에는 속이 빈 받침대가 있었다. 누구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수년간 장부를 감추기에 적합했다. 연희가 필요한 자백을 모두 녹음한 뒤 두 사람은 박태성을 풀어주려고 했다고 민재는 주장했다. 풀어주려고 했다고요? 최도윤이 되물었다. 경찰에 자백 테이프를 보내고 그 인간은 그곳에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습니까? 민재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자백이 끝난 뒤에도 박태성은 두 사람을 조롱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서 숯가마를 나가기만 하면 모든 증거를 없애고 연희와 민재를 납치와 폭행 혐의로 감옥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김상문과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군청, 경찰, 검찰에 있다고도 했다. 김수진도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박태성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지? 그 말이 마지막 선을 넘었다. 민재는 재단 옆에 놓여있던 노쏘의 타격봉을 집어들었다. 연희가 그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첫 번째 타격이 박태성의 뒤통수에 떨어졌다. 박태성은 앞으로 고꾸라졌지만 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는 부서진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기어가려 했다. 민재가 두 번째로 내리쳤다. 피가 숯가루 위로 튀었다. 세 번째 타격 뒤 박태성은 움직임을 멈췄다. 그러나 숨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목 안쪽에서 끓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재는 타격봉을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은 사람처럼 뒤로 물러났다. 그때 연희가 붉은 재래끈을 집어들었다. 연희가 그 인간 뒤로 갔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연희 씨가 목을 졸랐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는 끈을 박태성의 목에 2번 감았다. 그리고 양끝을 잡아당겼다. 처음에는 혼자 힘을 주었다. 박태성의 다리가 바닥을 차고 몸이 뒤틀리자 민재도 반대쪽 끈을 잡았다. 2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잡아당겼다. 박태성의 움직임은 서서히 약해졌다. 마지막에는 발끝만 몇 차례 떨렸다. 연희는 숨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끈을 놓지 않았다.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최도윤이 물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다만 얼굴 전체가 죽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저도 그 인간이 죽기를 바랐으니까요. 범행 뒤 2 사람은 한동안 숯가마 안에 앉아 있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 시신을 산속에 묻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연희는 박태성을 배감제로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죽은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느냐가 중요했다. 2 사람은 시신을 물로 씻었다. 손과 얼굴에 묻은 피를 닦고 준비해 온 검은 재래복을 입혔다. 차량에 시신을 싣기 전 연희는 숯 저장칸 앞에서 여성용 구두 한 짝을 발견했다. 흙과 재 사이에 절반쯤 묻혀 있었다. 그 순간 2 사람은 박태성의 자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미 자신들도 살인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박태성의 열쇠로 배감제 문을 열었다. 서동팔의 위파의 앞에 깨진 나무 조각을 깔고 시신을 무릎 꿇렸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자백서를 쥐게 하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자 종이를 접어 입 안에 넣었다. 등에는 조상은 다 보았다라는 문장을 썼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2 사람은 문을 잠그고 떠났다. 열쇠와 흉기 일부는 숯가마 주변에 묻었다. 녹음기 하나는 배감제에 숨겼고 원본 테이프가 든 다른 녹음기는 숯가마에 남겼다. 왜 녹음기를 배감제에 두었습니까? 사람들이 박태성의 죄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 장면까지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도윤은 옆 조사실로 이동했다. 연희는 의자에 앉아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민재 씨가 모두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박태성 씨를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은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연희는 너무 쉽게 인정했다. 민재 씨가 머리를 3번 가격했습니다. 그 상태로도 박태성 씨가 살아있자 당신이 목을 졸랐습니다. 네.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연희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그 사람도 멈춘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한 일을 돌려준 겁니다. 최도윤은 서동팔과 김수진의 사진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이 2 사람을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연희의 시선이 사진 위에 멈췄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서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최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은 서동팔 씨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수진 씨의 시신과 자백 테이프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박태성을 직접 벌주는 일이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경찰이 그때 우리 말을 들었습니까? 그때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당신이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 있었다면 또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당신들이 재판관과 집행자가 되었으니까요. 연희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박태성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마침내 세상에 꺼내놓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경찰은 배감제의 장손 위패를 드러냈다. 받침대 아래에는 박태성이 말한 대로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그 안에서 검은색 장부 3권과 현금 다발, 여러 명의 인감 도장이 발견됐다. 장부에는
토지보상금 일부가 건설업자와 군청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기록이 적혀 있었다. 김상문의 이름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장부 안쪽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테이프 표면에는 여자의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4년 6월 11일 국과수에서 음성을 복원하자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수진이었다.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미 무슨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박태성과 김상문이 보상 서류를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두 사람이 자신을 협박했으며 최근에는 밤마다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서 있다고도 말했다. 녹음 마지막에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문장을 남겼다. 제가 사라지면 박태성과 김상문을 조사해 주세요. 최도윤은 테이프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10년 전 경찰이 들었어야 했던 목소리였다. 서동팔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김수진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김수진의 실종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박성국의 과수원이 빼앗기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몰랐다. 그러나 진실은 권력과 침묵 아래에 묻혔다. 너무 오래 묻혀있던 진실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미 또 다른 살인을 만들어낸 뒤였다. 새벽 6시 형사들은 도시개발과장 김상문의 자택을 포위했다. 하지만 집 안은 비어 있었다. 옷장과 서랍은 열려 있었고 여권과 현금이 사라진 상태였다. 식탁 위에는 전날 밤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의 상대는 박태성의 아내였다. 김상문은 경찰이 숫감에서 유골을 발견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전에 청화군을 빠져나갔다. 그는 누군가에게서 수사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다. 그리고 박태성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이제 군청과 경찰 조직 전체를 향하기 시작했다. 김상문이 청화군을 빠져나간 시각은 새벽 4시 17분이었다. 청화읍 외곽 주유소의 폐쇄회로 화면에는 회색 승용차 한 대가 국도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운전자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지만 차량 번호와 체격으로 보아 김상문이 확실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두고 갔다.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다. 도주를 미리 준비한 사람처럼 현금과 여권, 갈아입을 옷만 챙겼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공항도 항구도 아니었다. 경찰은 박태성의 아내 이명숙과 김상문이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 김상문은 숫감에서 유골이 발견되기 약 1시간 전 이명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부가 발견되면 우리 모두 끝납니다. 복원된 통화에서 김상문은 그렇게 말했다. 이명숙은 울먹이며 남편이 죽었는데 자신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상문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남편이 숨긴 건 돈만이 아니야. 경찰은 즉시 이명숙을 불러 조사했다. 처음에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태성은 집에서 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은 남편이 군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도윤은 그녀 앞에 비밀 장부의 사본을 내려놓았다. 장부에는 이명숙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돈을 보낸 회사는 모두 백화신도시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었다. 남편이 생활비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5천만 원씩 들어온 돈을 생활비라고 믿었습니까? 이명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김상문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잡히면 박태성 씨의 범죄뿐 아니라 당신 계좌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그 말에 이명숙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녀는 김상문이 동해안에 작은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부동산 등기는 친척 이름으로 돼 있었지만 박태성과 김상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나던 곳이었다. 경찰은 경상북도 울진군 해안가의 낡은 별장으로 출동했다. 별장 주변에는 거센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바다에서 밀려온 파도가
방파제를 때릴 때마다 창문이 떨렸다. 경찰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내부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급히 태운 서류의 재가 흩어져 있었다. 욕실에서는 젖은 옷과 피 묻은 수건이 발견됐다. 김상무는 숲을 통과해 절벽 아래로 도망친 상태였다. 최도윤은 바닷가로 이어지는 발자국을 따라갔다. 절벽 끝에서 김상무는 작은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서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 그가 소리쳤다. 한 발만 더 오면 뛰어내리겠어. 최도윤은 총을 꺼내지 않았다. 가방 안에 뭐가 있습니까? 김상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수진 씨가 복사한 서류입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상문의 표정이 변했다. 그 여자가 먼저 우리를 협박했어. 그래서 죽였습니까? 박태성이 한 짓이야. 박태성은 당신이 먼저 머리를 때렸다고 자백했습니다. 김상문이 이를 악물었다. 죽은 놈의 말을 어떻게 믿어? 시신이 발견됐고 장부도 나왔습니다. 김수진 씨의 녹음도 복원됐습니다. 김상문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갔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우리는 청화를 살리려고 한 거야. 그가 말했다. 논밭만 있는 군에서 무슨 미래가 있어. 공장도 세우고 아파트도 지어야 사람들이 들어오지. 몇몇 늙은 농민이 땅을 내놓지 않는다고 사업 전체를 멈출 수는 없었어. 그래서 서류를 위조하고 사람을 죽였습니까? 수진이는 입을 다물 수 있었어. 돈도 주려고 했어. 그런데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 김상무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런 애들이 제일 위험해. 힘도 없으면서 정의만 믿는 애들. 최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서동팔 씨도 같은 이유로 죽었습니까? 그 노인은 박태성이 처리한 일이야. 박성국 씨는요? 김상문의 시선이 흔들렸다. 박민재의 아버지 박성국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뇌출혈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장부 안에는 그가 체포되기 전 청화경찰서 간부에게 돈이 전달된 기록이 있었다. 박성국 씨를 구금 중에 폭행하도록 지시했습니까? 난 그런 지시를 한 적 없어. 그렇다면 돈은 왜 건넸습니까? 김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도윤은 그 침묵에서 대답을 읽었다. 박성국의 죽음도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군청과 경찰이 함께 만든 압박 속에서 그의 몸이 무너졌던 것이다. 잠시 뒤 김상무는 가방을 절벽 아래로 던지려 했다. 경찰관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짧은 몸싸움 끝에 그는 젖은 바위 위에 넘어졌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김상무는 바다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가방 안에는 백화신도시 사업의 원본 계약서, 차명계좌 통장, 공무원과 경찰관에게 지급한 금액이 적힌 수첩이 들어있었다. 박태성과 김상문이 만든 비밀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죽음으로 덮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수사는 청화군청 전체로 확대됐다. 현직 군수의 비서실장, 도시개발과 직원 3명, 지역건설업자 4명이 체포됐다. 과거 서동팔 사건을 단순 사고로 처리한 경찰관과 김수진 실종 수사를 중단시킨 전직 형사도 조사를 받았다. 백화신도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재조사 결과 토지 보상금 중 수십억 원이 빼돌려졌으며 최소 17가구의 서명과 인감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청화군 주민들은 군청 앞에 모여 박태성의 사진을 불태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 그를 악마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도윤은 그 광경이 불편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누군가를 존경했고 진실이 드러난 뒤에는 너무 쉽게 돌을 던졌다. 박태성이 살아있을 때 그의 권력에 기대어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조차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마치 모든 죄가 죽은 한 사람의 몸 안에만 들어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박민재와 서연희의 재판은 이듬해 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이 모였다. 일부 주민은
두 사람에게 선처를 요구했다. 그들은 민재와 연희가 아니었다면 서동팔과 김수진의 죽음, 백화신도시 비리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편에서는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박태성을 고문하고 살해했다며 중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하나씩 확인했다. 두 사람은 사건 석 달 전부터 박태성의 이동 경로를 조사했다. 숯가마를 정리하고 의자와 밧줄, 녹음기를 준비했다. 배감제에 들어가 서동팔의 위파의 뒤에 날짜를 새겼고 갈대밭에는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담요와 흔적을 미리 남겼다. 사건 당일 연희는 박태성을 월향정으로 불러냈다. 민재는 숯감에서 기다렸다. 두 사람은 박태성을 묶고 손가락과 손등을 부셨으며 깨진 나무판 위에 무릎을 꿇렸다. 민재가 노소의 타격봉으로 머리를 가격했고 연희는 붉은 끈으로 목을 졸랐다. 범행 뒤에는 시신을 씻고 재래복을 입혀 배감제에 옮겼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나 순간적인 분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재의 변호인은 박태성이 먼저 연희를 공격했고 과거의 피해와 지속적인 협박이 범행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연희의 변호인은 그녀가 어린 시절 성적 위협과 할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뒤 심각한 외상 후 증상에 시달려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이미 범행 장소와 도구를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공권력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법이 되었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피해자의 범죄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고문과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박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저는 매일 박태성을 죽이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고 나니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수원도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먼저 때렸습니다. 제가 멈췄다면 연희도 끈을 잡지 않았을 겁니다. 서연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방청석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김수진의 늙은 어머니와 박성국의 아내가 앉아 있었다. 저는 박태성을 죽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연희가 말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당한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사람을 죽이기를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옆에 또 다른 살인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박민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가 직접 치명적인 둔기 공격을 가했고 범행 장소와 운반 수단을 준비한 점이 인정됐다. 서연희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녀는 피해자를 유인하고 고문에 참여했으며 마지막으로 목을 졸라 살해를 완성한 공동정범으로 판단됐다. 김상무는 김수진 살인, 사체 은닉, 뇌물, 공문서 위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직 경찰관과 군청 관계자들도 각각 실형을 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청와군은 백화신도시 사업을 취소했다. 강제로 수용됐던 일부 토지는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됐고 이미 훼손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박민재 가족의 과수원은 대부분 공사로 파괴된 뒤였다. 남아있는 사과나무는 3그루뿐이었다. 민재의 어머니는 그 나무들을 베지 않았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두겠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서동팔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재수사됐다. 경찰은 그가 단순 추락사한 것이 아니라 박태성에게 폭행당한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배감제에 있던 그의 위패는 박씨 문중에서 내려졌다. 서연희의 요청에 따라 위패는 가족 묘역 옆
작은 재단으로 옮겨졌다. 김수진의 유골도 10년 만에 가족에게 돌아갔다. 장례식 날 그녀의 어머니는 관 위에 군청 계약직 사원증을 올려놓았다. 도망간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됐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 수진이를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을 테니까. 배감제는 사건 이후 폐쇄됐다. 박씨 문중은 사당을 철거하려 했지만 일부 종친들이 조상의 공간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결국 문은 굵은 쇠사슬로 잠겼고 제사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됐다. 몇 년 뒤 성암리에는 새로운 도로가 놓였다. 청화군청 청사도 리모델링됐고 박태성과 김상문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빠르게 지워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배감제를 지나갈 때마다 걸음을 재촉했다. 비가 내리는 가을밤이면 사당 안에서 나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한 번, 잠시 뒤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리. 박태성의 머리를 내리쳤던 타격음과 같은 횟수였다. 어떤 사람은 그 뒤로 붉은 끈이 나무 기둥을 스치는 소리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도윤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다. 사건이 끝난 지 1년 뒤 그는 혼자 배감제를 찾았다. 안개가 돌계단을 덮고 있었다. 최도윤은 녹슨 자물쇠를 열고 어두운 사당 안으로 들어갔다. 위패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였다. 텅 빈 제단 위에는 먼지만 두껍게 쌓여 있었다. 박태성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최도윤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서동팔이 죽었을 때 경찰이 어린 연희의 말을 들었다면 김수진은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 김수진의 실종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박태성과 김상문의 범죄는 더 일찍 끝났을 것이다. 박성국의 호소가 무시되지 않았다면 민재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공권력이 한번 눈을 감을 때마다 누군가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정의는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멈추게 했을 뿐이었다. 최도윤은 사당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서동팔의 위패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쓴 듯한 문장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최도윤은 문장을 지우지 않았다. 그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 산 아래에서는 선감리의 저녁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배감제는 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 남겨진 침묵만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처럼 오랫동안 마을 위를 떠돌고 있었다.